15번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는 당나라까지 한번 확인하고 당나라 때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퍼졌던 동아시아의 문화 요소, 공통 요소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유라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송나라부터 해서 이제 송나라부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제도와 인물 이름 너무 헷갈리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필기규칙 1조, 자, 인물 이름은 네모, 제도 이름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가 이제 지난번에 세워졌던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 각 지방에는 절도사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군대를 기본적으로 통솔하는 사령관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군대를 통솔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행정적인 것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힘이 굉장히 컸던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에서 각지에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카이펑을 수도로 세워진 송은 이때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해서 또 우리 예전에 배웠던 5호 16국처럼 큰 혼란이 한번 찾아오거든요. 이 5대 10국을 다시 통일을 했던 게 송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송을 세웠던 게 바로 송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이다. 이 조광윤은 원래는 군인 출신입니다. 황제를 지키는 호위 군대, 금군의 대장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니까 본인 또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정책은 뭐냐면 이 절도사들 있죠. 이 절도사들의 권한을 억제하고 군사권을 본인이 모두 다 장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무인들보다도 문인들을 훨씬 더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조광윤도 군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기처럼 또 군인들 중에서 본인의 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힘을 최대한 빼려고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치주의 정책을 통해서 또 과거제를 개혁을 하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이런 세력들을 길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제를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황제가 직접 과거제의 최종 시험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등수도 황제가 직접 매깁니다. 그 뒤에도 송나라는 과거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이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답안지의 이름을 가리고 얘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거 일절 배제하고 뽑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블라인드식으로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 공정한 관리 선발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황제가 이런 시험을 다 주관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황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리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송이 등장하고 있을 동안에 중국은 이때 북방민족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북방민족이라고 하면 옛날에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있었던 흉노 기억하시죠? 이런 흉노와 같은 이들이 이제 북방민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이었겠죠. 이때 특히나 힘을 휘었던 이제 북방민족 중에서는 거란이 있었고, 이 거란은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발해 멸망시키고요. 또 만리장성 남쪽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땅이고,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당시 여기를 차지하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를 먹게 되었다. 그리고 남쪽으로 점차 공격해 나가면서 송나라랑 이제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하고, 너네들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고려를 공격하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11세기에는 티베트 계통에 있었던 탕구트라는 민족이 서하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또 동서무역에 이끌어서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하는 여기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동그라미는 제도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파란 색깔 동그라미 친 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이제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그냥 중요한 민족이나 나라들도 쳤다는 거, 그거만 좀 구분해 주세요. 자, 송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다 보니까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군대의 힘을 뺐는데 어떻게 국방력이 강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북방민족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송을 압박하니까 송나라는 이걸 막아낼 여력이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러한 북방민족들에게 막대한 양의 비단, 은 같은 거를 갖다 바칩니다. 이래 되니까 군사적 충돌은 피했어. 하지만 재정 상태는 여전히 개판이었다. 그래서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 이 나라에 다시 재정 창고를 다시 늘리고 나라에 이제 돈 창고를 늘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라에 돈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도했지만 결국에 보수파 관료들이라던가 아니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대지주들의 반대로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다. 자, 이렇게 송나라는 개혁이 실패하고 있는 동안 당시 여진이라는 민족이 또 부족을 통일해가지고 금을 세우게 되는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랑 잠시 힘을 합쳐서 거란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송나라까지도 공격을 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송나라는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수도를 남쪽의 임안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란이 여러 개 있었고 여진은 이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여러 개 키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진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진이랑 송나라가 서로 협공을 해서 거란을 멸망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 금나라가 여진이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은 거죠. 밑으로 더 내려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게 오른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이 북쪽 지역 있죠. 여기까지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었고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서 남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방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을 이제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했을 때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원래 자기들 그 북방 본래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한족을 다스리면 한족들의 반발도 좀 우려가 됐을 거고 실제로 한족들을 좀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제 그런 유목민족 방식으로 택하기에는. 그래서 유목민족은 원래 하던 고유한 민족 제도로 부족 제도로 그대로 다스렸고 한족은 주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방 기구랄까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관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방민족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문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생김새는 한자를 좀 따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2, 3, 4, 5, 6, 7인데 너무 솔직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란이나 뭐 이런 여진 문자를 지금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해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거란 문자가 많이 남겨있긴 한데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송나라 때 등장했던 이런 세력들은 누가 있냐 했을 때 사대부라는 계층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대부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교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사람들이고 우리 과거제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과거에 합격을 해서 지배층으로 등장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연구를 했던 학문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이고 이 성리학은 유교 경전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한 건데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뭐 우주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 같은 좀 철학적인 좀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송에 있었던 주희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비했는데 특히나 여기 성리학에서는 대의명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화이론 같은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쌤이 수업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의명분은 지 할 일 지가 잘 해야 된다.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의명분이었고 화이론은 중국 빼고는 다 오랑캐라는 사상인데 이때 송나라가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온 상황이니까 일종의 정신 승리를 위한 사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당시 이런 화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이 당시 동아시아 성리학의 시작은 송나라의 지배 이념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대는 일단 걔가 땅을 좀 일구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남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역에 농경지를 늘리고 또 모내기용법도 보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송이 군사는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꽤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도 들어서고 동전이나 지폐도 사용하고 이렇게 도시가 결국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 이래 되니까 일반 서민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나름의 문화를 즐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서민 문화까지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청명상화도인데 이 쌤이 대학교 때 잠깐 국립중앙박물관에 청명상화도가 전시된 적이 있었어서 그때 저희과 교수님이 이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전공이 대운하세요. 대운하. 무려 이제 조영헌 교수님이신데 현이 아닙니다. 저는 현인데 이 교수님 조영헌이세요. 아무튼 이 교수님께서 이 대운하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때 꼭 이걸 봐라고 해가지고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교수님도 막 벌거벗은 세계사 나오시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강의도 재밌어요. 자, 아무튼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송나라 때 과학기술과 해상교역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송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을 했는데 이 당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뭐 활판인쇄술, 나침반, 화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점차 뭐 이슬람 쪽, 서아시아로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유럽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활판인쇄술을 통해서 책을 찍어내고 나침반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니까 나중에 항해하는데도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화약은 화약 무기들의 개발에 도움이 됐겠죠. 특히 이런 나침반을 활용하게 되고 조선기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게 되니까 해상교역이 이 당시에 활발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때 중국의 송나라의 도시들 중에서도 항저우나 치안저우 같이 동남해안에 있는 항구들은 해상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원나라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원나라를 설명하려면 몽골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13세기 초 1200년대 초반에 태무친이라는 인물은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을 통합을 해요. 즉 몽골 부족들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에 추대가 되냐면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태무친과 칭기즈칸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예전에 로마에서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 것처럼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몽골 부족을 다 통합하니까 칸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대왕, 뭐 왕, 황제라는 뜻의 칭호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이름으로 칭기즈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칭기즈칸은 나라 체제도 갖추고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은 후에 아까 잠깐 봤었던 서하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 나갔는데 나중에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도 그 뒤를 이은 칸들이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중국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동부 유럽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쪽 중국 일대까지 쫙 먹고 지금의 서아시아 다 먹고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뭐 있는 이쪽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국은 칭기즈칸이 축권한 뒤에 여러 개의 울루스로 나뉘게 되는데 울루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게 이 몽골어로 부족 국가란 뜻이거든요. 그냥 여러 개의 나라로 쉽게 말하면 쪼개진 거야. 쪼개지긴 했는데 얘네들끼리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다른 나라는 아니었던 거지 이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같은 나라는 아닌 이 애매한 이제 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 울루스로 나뉘어서 통치가 되었다. 그러면 몽골은 어떻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몽골의 정복 전략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군사 행정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이 천호장이라고 해서 부족민을 1000개의 이 가족 단위로 묶어서 천호장이 나누어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 천호장이 그 부족들을 이끌면서 가족들을 이끌면서 일종의 뭐 군사적인 체제까지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기마병들이 굉장히 가볍게 입고 다니고 말도 잽싼 이제 말들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투석기라던가 화약무기 같은 최신 무기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몽골군이 아무리 그 지역을 이렇게 빠르게 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공략이 어려웠을 텐데 당시 여러 지역을 오고 다니던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몽골에 이런 정보들을 갖다 줘.
그러니까 그 대가로 야 그러면 너네 내한테 정보 알려줬으니까 여지역에서 네 마음대로 교역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식의 또 대가도 몽골 사람들이 몽골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 카라코름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고 있다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럼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것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원이라고 하는 중국식의 나라 이름을 정하고 원래 중국의 나라라고 볼 수 있었던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수의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냥 아주 적은 숫자의 몽골 민족을 가지고 아주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 한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체제를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 제도라던가 지방 행정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본인들만의 약간 특별한 점을 넣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나라의 인구 구성에 몽골인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 97% 되는 이 실제 중국인들이 사실상 이제 피지배 계층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이름이 특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생목인이라고 있죠. 이 생목인들은 뜻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여러 종류의 민족들을 좀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어디 출신이었냐면 서역 출신. 쉽게 말하면 서아시아 출신. 더 쉽게 말하면 약간 이쪽 페르시아 쪽 있죠. 그쪽에서 온 애들. 우리 기준으로 그런 쪽에서 온 친구들을 이 생목인이라고 말했다 보시면 되고 이 생목인들은 마찬가지로 몽골인처럼 전체 인구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지만 고위관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인 남인은 어떻게 지냈냐? 한인은 여진족이나 거란족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몽골에 항복했던 민족들이고 남인들은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계층에서는 사실 관직까지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만약에 관직에 올라간다 해도 좀 낮은 관직에 머무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15번 마무리를 하고 16번 학습지는 이 원사회 경제랑 서민문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